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첫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서 내란 특검을 향해서도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혹 제기인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네, 부승찬 의원의 제보라고 공개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만난 적도 없고 친분도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의혹이 사실이면 정말 그 사법부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4월 4일 날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고 3일 뒤인 4월 7일 날 한덕수 전 총리하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한 얘기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실제로 5월 1일 날 전례 없이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근데 5월 1일 바로 다음 날은 5월 1일 날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또 출마 선언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관련된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촬영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그 본인이 이와 관련된 명백하게 입장을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참 보면은 이번 건도 민주당식 아니면 말고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한 5월 달쯤에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그냥 뜬금없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5월 달에 그 내용을 받아서 법사위원장 회의실 안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자료가 있다면 당당하게 국회 안에서가 아니라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예전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임이 확인돼서 손해배상까지 지금 선고가 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고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 측에서 자신이 있다면
관련된 근거와 구체적인 시간, 장소까지 밝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이제 부승찬 의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저 특검에서 이 관련된 것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뭐 제보를 받아서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또 수사기관이 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면 된다라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 이전에 저 대법원장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왜 그 사법부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는 전국에 있는 법원장들을 소집해가지고 사법의 독립이 아닌 기득권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거에서는 침묵을 일관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떳떳하다면 명백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또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에 응해서 그 진위를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사법부의 그 자정과 개혁을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요구도 했었고 양승태 그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사법부에서 그동안의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런 개혁이나 자정 노력보다는 오히려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 구속 취소로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풀어준다든지 또는 그 재판을 계속해서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재판을 좀 지연하는 그 측면도 있고 또 룸사롱 접대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원 자체적인 그런 감사 결과도 내놓지도 않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란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국민의 그 요구를 지금 법원에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도 설치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국민통합과 그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이런 사법부에 대한 각종 그 신뢰를 잃은 거에 대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동시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 공감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일제히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결국 보복성으로 물러나라 이런 것이거든요. 현대 국가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이런 대통령실과 또 의회 다수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참 황당스럽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이 중대한 침해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특유의 인신공격,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당장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부승찬 의원이 의혹 제기한 뭐 그런 것에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당장 특검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특검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재반의 모습들이 정말 의회의 독재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면 법무부에서 이제 이화영 씨의 접견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다. 즉 감찰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더 들어오면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말씀하신 부분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과거에 보면은 사법부에서 굉장히 외부적인 어떤 간섭, 조그만한 개입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또 이에 맞장구를 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보면은 대놓고 그냥 대법원장 물러나라예요. 이런 식의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 삼권 분립의 근반을 흔드는, 기반을 흔드는 이런 모습은 정말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실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법부 장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5월 1일 날 그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이게 명백한 이건 대선 개입이죠. 사실은 그 국민 주권을 천명하는 헌법 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양 기둥이 있는 것인데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그 법치주의보다는 유권자의 그 선택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더 작동하는 그 시기이거든요. 그 시기에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내란 종식이 그 이번 대선 이후의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치 내란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지금 거의 침대 축구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그 의사 표현이나 그걸 묵인하고 그냥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상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의 입법부에서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방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시 사퇴하라 여기에 찍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꾸리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도 하고 이런 자정하는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동조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오독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았고 또 어제 그 정무수석에서 명백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이거랑 같이 대통령실과 엮는 것은 그것은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늦으니까 대법원이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빨리 했으니까 문제고 이런 식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선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보고 그때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한다는 것은 이게 삼권 분립의 붕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대변인이 명백하게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부분을 삭제까지 해버렸어요.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태 또한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만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즉 특별재판부에서 이제 헌법상의 위헌성을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사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내란 재판부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이연성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재판이 빨리 끝나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내란 재판 빨리 끝나서 신속하게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재판을 일부러 늦게 지연되거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이 이연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그 이혼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그 대법원을 최종 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판사들로 임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식 전담 재판부라든지 또 가정법원 등 그런 그 특수법원들도 설치되어 있고 지식 전담 재판부도 대등 재판부로 지금 3부까지 확대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혼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릴 때 그 추천 위원으로 국회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혼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그럼 그 이혼 소지를 없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빨리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리는 것 이렇게 좀 협조하는 것이 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동안에 그 국민들도 비판받는 윤 어게인 정당이라든지 계엄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지금 일단 진행하고 있는 재판 자체는 매주 지금 심리를 열어가지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있죠. 결코 늦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018년도에 그때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라든지 특허법원, 노동법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원이고요. 이번처럼 특정한 사건에 한정된 특별재판부는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상 위헌이 분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서 처리하라, 사건의 배당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구성, 법관의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하는 법으로 강제하겠다. 이거 법관의 지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회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과거에 이런 유사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성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위헌성이 해소가 되려면 과거의 3.15 부정선거 때라든지 또 반민특위 이럴 때처럼 헌법상에 이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명백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때그때의 법률로 헌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재판부의 구성을 하겠다. 이 자체가 의회에서 사법부의 재판까지 관여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명백한 삼권분리 위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이 오히려 임명직이나 지명직 권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입법부에서 모든 걸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출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 대한민국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 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 분립의 헌법의 대원칙 하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는 이런 국민 주권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당연히 그 입법부 같은 경우는 법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 재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인 그 대통령하고 입법부를 또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비선출된 권력으로 또 사법부를 꾸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다른 뭐 그 헌법기관이나 감사원 등과 같이. 그래서 상권 분립 하에서 견제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내란 재판은 다른 일반 재판하고는 정말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불법 계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고 또 국민도 통합시키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각종 그 국민들의 그 비판을 받을 만한 재판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준다라든지 또는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또는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지금 계속 허용하고 있는다든지 또는 그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다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법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도 만들어서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고 사법전담 재판 과거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먼저 전담 재판부를 꾸리려는 그런 검토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의지를 보여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법관에 열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기득권 지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사법부에도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좀 촉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면서 비판할 것은 같이 비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는 항상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각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그 내란 재판에서만큼은 저는 그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요 연방 대법원에서 전 대통령 보우스나로의 전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을 중계했어요. 그때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중형이 선고된 이면에는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 재판과 관련된 그 의지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이런 것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12상 불법 계엄이 있은 이후에 단 한마디라도 이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그 제보나 이런 의혹 속에서 또 이렇게 본인도 지금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이 정말 저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만큼은 지금 여야가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훨씬 더 먼저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였어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론입니다. 헌법을 보면은요 선출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간의 권력 서열이라는 게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하나로 돼 있는 경우죠. 그 경우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물러나라 하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삼권 분립의 기반을 흔드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란 재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증인의 진술 또는 구체적인 자료의 증거 가치 이런 것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정파에서 이것이 내란이니까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12.3 불법계엄이 벌어졌을 때요.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 체포 명단에 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내란과 관련되고 이어진 거에서 법원에 대한 폭동까지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사법부의 입장을 가진다라는 것들은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뭐 특별한 여기 특정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재판하라고 관여하라는 게 아니죠. 빨리 내란 종식하는 데 있어 사법부도 진력하겠다. 이 정도의 의지 표명을 국민들한테 해주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 그때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사흘인가 나흘 뒤에나 돼서 그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저 의사표시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가 좀 자정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조금 전달했다 해가지고 구속이 됐고요. 그것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판사들이 구속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과 비교해 보면 내란 재판하는 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관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건에 관여해라는 요구는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더 큰 관여인 거죠. 그런 주장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조속하고 공정하게 저 재판에서 빠르게 이렇게 내란을 종식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재판에 대한 관여입니까? 그 또한 대법원에서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를 그냥 두니까 국민적인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선출 권력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읽어보시라. 다른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뭐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그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권력보다 뭐 권력상 이렇게 우위에 있다 이거보다는 국민 주권을 특별히 좀 강조하셨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과 그 국민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들 하고 이제 그 비선출된 그 사법부는 그 나름대로의 그 선출된 권력을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 비선출된 권력에게 권한을 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또 아무렇게나 막 해야 된다는 건 또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견제와 균형과 관련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도 받는 대상이다라는 것들도 본인들도 그거는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저는 이야기로 그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했더니 한마디로 헌법을 읽어보시라 이런 이야기로 대답을 했어요. 헌법 어디를 봐도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우위에 있다. 내지는 대통령이나 의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이 없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의회나 그런 대통령 선출됐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독재의 시작이죠.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 관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좀 큰 소리가 오고 왔어요. 우리 현장에 또 계셨어요. 늘 그렇습니다. 네, 박규택 의원께서 현장에 계셨는데 그 분위기를 좀 먼저 전해주시면 또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법사위의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여야가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어떤 특정 교섭 단체를 대표해서 어떤 의사 진행이라든지 안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각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에서 누구를 간사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의회가 출발한 이후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희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간사 선임을 두고 표결을 했어요. 지금 나오네요. 그런데 간사 선임은 그냥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에서 정한 간사를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표결 방식까지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사 선임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서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이른바 관례를 깨고 투표를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를 따를 수는 없었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례에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여야 간의 신뢰가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관례에 따르는 게 그동안 이제 관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 안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그 추천된 거에 대해서는 그 나경원 그 의원에 대한 각종 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과 관련된 얼마 전에 그 징역 2년도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징역 2년도 선고받았고 11월 달에 선고가 아니라 구형받았고 11월 달에 선고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또 전 내란 그 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그 윤석열 그 체포 당시에 그걸 방해한테도 했다는 의혹 등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기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사위 간사라는 것이 피감 기관인 뭐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등에 또 상당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야 간의 신뢰가 다 깨진 상태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사는 그 상임위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한 것이죠.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말고 다른 의원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그런 지적 자체가 상대당의 간사를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논리로 한다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거나 원내대표를 뽑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왔을 때 사실은 그 직전에 이준석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으로 왔는데요. 이 위원장 온 다음에 완전히 이 야당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육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경험 많은 간사께서 좀 희생을 해가지고 법사위에 간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정말 야당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또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경원 의원을 일단 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또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관례를 얘기하시고 과거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재판 중이거나 이런 분들도 법사위에서 간사도 하고 뭐 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해 충돌 상황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사 선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것 같고 저는 또 반면에 왜 굳이 이렇게 되면 뻔히 저런 상황이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계속 간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위원장 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5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서 세게 한번 정쟁하겠다 이런 의도가 밑에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다른 분 좋은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을 간사로 추천하셔가지고 법사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일사부재위에서 간사 선임이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재상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국회법에 92조가 있습니다.
일사부재에 관한 조항인데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안과 같은 의안일 경우에 보통 의안 번호가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 발의나 제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지금 간사 선임 같은 경우는 누가 발의하거나 제출을 하는 의안이 아니에요. 그냥 상임위에서 호선으로 그냥 선출하도록 그냥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일사부재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일사부재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에 관한 안건도 이런 법안이라든지 또는 발의나 제출 절차가 필요한 그런 안건은 아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부결을 일부러 이렇게 안건을 잡아가지고 부결을 시킨 다음에 정기국회에서는 더 이상 간사 선임을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또 법사위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추미애 위원장이 소위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야당의 소위위원까지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이런 사안까지 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드는데 우리 당의 안건조정위원까지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지정을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이런 독단적인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간사 선임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안건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안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과 관련된 것만이 안건이 아니고요. 그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이 안건이라는 것이고 그 분명하게 429에 국회의 법사위 2번 안건으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이 정식 상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일사부재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71조에 보면 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본회의도 상임위에도 준용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거는 안건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의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뭐 살필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2년 1월달에 대선 바로 목전에 그 통일교로부터 그 통일교의 정책을 그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고 그 1억 원과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을 위해 써달라는 문자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불법 대선 자금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이것이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대선 자금을 다 반환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부인을 했고 그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사실은 이제 한학자 그 통일교 총재와 돈을 준 측인 그쪽에서도 부인하고 있고 둘이 아마 그 한학자 총재 측하고에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줬다라고 진술도 했고 또 큰 걸 한 장 서포트라는 그 메모도 있었고 또 그 아내가 찍은 그 사진도 있었고 윤석열을 위해 써달라는 문자까지 있었고 또 그 돈을 전달한 장소에 동석했던 분한테 보낸 문자에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문자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거는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을 통해서 증거가 이렇게 충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것인데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된 그 차명폰에서 그 윤영호 씨하고 뭐 건진법사 등하고 그런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고 그 드러났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 말맞추기 의혹 그리고 또 그 윤영호 씨가 조사받으러 들어간 날 또 통화를 시도한 그런 걸 봤을 때는 증거 인멸을 하려는 그 의도가 상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된 것인데요. 전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앞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 조사를 받으면서 한학자 그 총재도 오늘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불법 대선 자금의 문제지만 또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부를 지금 한 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들도 좀 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증거가 많은 것 같지만 보면은 그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이 쓴 메모고 그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결국에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질 조사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대질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청탁 운운하는데 구속영장의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청탁의 내용까지도 입증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줬다는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청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지금 특별재판부 운운 또 대법원장 물러나라 운운 하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결국 법원도 특검의 무리한 영장에 대해서 발부는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